자석을 구리 파이프 속으로 떨어뜨리면 자석이 저항력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리는 자성을 띠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은 자석이 구리에서 와전류라고 불리는 전류를 생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와류 전류는 구리 내부에 자기장을 만들고 이 자기장은 영구 자석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자석과 구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접촉 없는 마찰력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제 계획은 금속 원반과 자석이 아주 가깝게 장착된 원반을 사용해서 일종의 자기 클러치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전거 기어 시스템을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CNC 라우터로 알루미늄 한 장과 구리 한 장, 두 개의 원반을 자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용도에 어떤 재료가 적합한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전도성이 높아 더 좋을 것 같지만 구글과 연구 논문에서는 알루미늄이 최고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와전류 실험에서는 구리 파이프를 사용하는데 이는 배관 상점에서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베리타시움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석에 대해 업로드한 영상에서 그는 강한 자기장 안에 구리판과 알루미늄판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알루미늄판이 훨씬 더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더 큰 저항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장치의 일부로 이 축을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디스크들이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스크 양쪽에 자석 세트를 접촉 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을 이용해 줄을 매달아서 디스크에 일정한 토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석이 만들어내는 저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자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하강 속도입니다. 자석이 없는 실험이 자유낙하보다 여전히 느린 이유는 디스크의 관성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루미늄과 구리는 어떻게 비교될까요? 구리는 뛰어난 제동력을 지닙니다. 구리 디스크는 알루미늄 디스크보다 38% 느리게 회전하며 이는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약 54%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베리테 시험 영상에서 구리판이 더 빨리 떨어진 건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3배 넘게 무거워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장 내에서의 저항력은 조금 더 강할 수 있지만 판의 무게가 결과를 왜곡시킵니다. 사실 자석 없이 실험을 해도 더 무거운 원반의 추가 관성 때문에 구리가 여전히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원반이 가속을 마치고 일정한 속도로 회전할 때, 즉 하강이 끝났을 때만 원반의 분당 회전수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등급으로는 구리가 확실히 승자입니다. 적어도 제동 상능 면에서는요. 하지만 거의 6배의 가격과 3배의 무게를 생각하면 다른 용도에는 알루미늄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자석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모든 자석의 극이 일치하도록 장착해서 N극면이 카메라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자석을 뒤집어서 북남북 배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디스크가 더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구리 디스크에서 와전류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석을 뒤집어서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구리에서 더 강한 와전류가 발생하고 그 결과 저항도 더 커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작은 큐브 자석들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석들은 디스크의 둘레에 더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석들이 저항이 커서 무게를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큐브 자석을 체커보드 형태로 배치해봤지만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전 프로젝트의 자석을 썼지만 이번 세팅엔 새 자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선택지는 이 10mm 큐브 자석들이었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8mm 자석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석을 200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장치에 장착해보니 부피가 200% 더 크지만 성능은 더 작은 자석들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들의 품질이 이번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글에서 빠르게 검색해보니 이런 네오디듐 자석에는 여러 등급이 있는 것 같았고 제가 산 자석들은 그 중에서도 낮은 등급에 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N52 등급 자석을 판매하는 신뢰할 만한 판매자를 찾아봤습니다. 이 등급이 가장 강력한 자석으로 보였습니다. 가격이 2배였지만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저렴한 자석을 제 바이스에 붙였을 때는 1.2kg짜리 추 하나를 겨우 매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N52 등급 자석은 그 무게의 약 2배 반 정도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자석을 위한 거치대를 출력했고 보시다시피 자석이 너무 강해서 디스크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고품질 자석들과 이 구리 디스크의 조합이 매우 강한 저항력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걸 자전거에 어떻게 장착할 수 있을까요? 제 처음 계획은
구리 디스크를 뒷바퀴 스포크에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전기모터 구동용 풀리를 장착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스포크가 정밀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리 디스크가 완벽하게 곧게 회전하도록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서 자석 사이에 작은 틈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힘들 겁니다. 다른 방법은 본래 단일 스프로킷용으로 설계된 이 허브 나사산에 모두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5mm 너비의 나사산에 구리 디스크, 자석이 가득한 디스크, 그리고 스프로킷을 모두 맞춰 넣어야 합니다. 이 나사산은 두 가지 다른 지름과 나사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자전거에서 흔히 쓰이는 1.37인치 지름에 인치당 24개의 나사산이 있는 임페리얼 규격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 나사산을 정확히 가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폼 레부스에서 저에게 폼3 플러스 프린터와 위지드 4K 레진을 보내줬거든요. 이 3D 프린터는 UV 레이저로 레진을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덕분에 다른 3D 프린터보다 훨씬 정밀하고 강한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린트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UV 경화를 거치기 전에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세척해야 부품이 최대한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지지대를 간단히 떼어내면 이미 파인 허브 나사가 인쇄된 구리 디스크용 마운트가 완성됩니다. 허브에 나사를 끼워보면 훨씬 더 고든 마운트가 된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충분히 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압니다. 같은 레진으로 리어 스프로킷도 출력했고 체인으로 전달되는 토크를 허브에 고정하는 얇은 나사가 마모 없이 견딜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지와 약간의 오르막이 섞인 약 1마일을 타는 동안 꽤 잘 작동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건 프로젝트의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균열은 스프로킷 톱니에서 시작해서 허브 쪽으로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허브가 약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스프로킷의 설계가 약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프로킷은 체인과 맞물리기 위해 3mm보다 두껍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자기 클러치의 한쪽을 구성할 대형 구리 원판을 절단하는 것입니다. 이 원판이 뒷바퀴를 직접 구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체인으로 구동되는 자유회전 허브에 여러 자석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석은 몇 개나 필요할까요? 저는 테스트 장치로 돌아가 물통으로 축에 매달린 무게를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에 가해지는 토크가 변하고 이 실험에서 디스크 RPM이 토크의 비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크와 RPM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멋진 직선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할 것은 자석의 개수가 RPM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그래서 각 테스트마다 자석 세트의 개수가 달랐고 각 세트에는 4개의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선형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석의 개수를 늘려도 RPM이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테스트에서 무게가 RPM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각 자석 세트마다 100 RPM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무게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토크가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RPM 값을 얻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소모된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 RPM에서의 전력을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자석의 개수가 RPM이 아니라 클러치를 통한 동력 전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주어진 속도로 자전거를 탈 때 필요한 전력을 계산해주는 온라인 계산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시속 10마일로 달리고 싶다고 가정해보면 약 68W의 출력이 필요합니다. 실험 결과 자석 5세트가 100 RPM에서 7.8W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44세트의 자석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한 세트에 자석이 4개씩 있으니까 총 176개의 자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100rpm은 구리와 자석 사이의 속도 차이인데 시속 10마일일 때 뒷바퀴 그리고 따라서 구리 디스크는 135rpm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은 그보다 100rpm 더 빠른, 즉 235rpm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이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자전거의 스프로킷 비율 덕분에 저는 속도 차이를 유지하려면 약 84rpm으로만 페달을 밟으면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자석들을 100개씩 묶음으로 사는 게 더 저렴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200개를 주문했죠. 그랬더니 재고가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석이 200개면 50세트가 되는데 이 정도면 구리 원반의 둘레에 딱 맞게 배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허브의 작은 나사선에 맞는 어댑터에 베어링을 압입했습니다. 이 베어링은 디스프로킷에 끼울 수 있고 스프로킷에는 자석 부착용 디스크를 장착할 마운팅 홀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알루미늄 시트에서 잘라냈어요. 모든 부품을 자전거에 장착하면 전체 구조의 작동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인이 알루미늄 디스크를 돌리며 이 디스크에는 200개의 자석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베어링 덕분에 뒷바퀴나 구리 디스크의 회전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과 뒷바퀴는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회전하고 뒷바퀴를 구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석을 통해 구리 디스크에 전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퐁3로 투명 레진을 사용해 자석 브레킷을 3D 프린트했고 결과도 아주 멋졌습니다. 그 다음 자석들은 극성에 반전된 상태로 위치에 밀어넣을 수 있고 몇 개의 볼트로 알루미늄 디스크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페달을 돌려보면 자석이 뒷바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최종 자석 개수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주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인이 자석에 붙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석을 체인에서 멀리 두고 클러치를 바퀴 쪽으로 옮기는 새 허브 부품을 설계 출력해야 했습니다. 또 자석 하중에 휘지 않도록 두꺼운 알루미늄 디스크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자석이 스포크에도 달라붙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로 스포크를 서로 조여서 클러치에서 멀어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것은 프로토타입입니다. 이제 자석이 체인이나 스포크, 강철 자전거 프레임에 달라붙지 않고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치가 페달을 돌릴 때 바퀴를 가속시키고 페달을 멈췄을 때 제동력을 가하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180개의 자석을 모두 장착하기만 하면 클러치를 통한 토크 전달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뒷바퀴가 잠긴 상태에서도 페달에는 엄청난 저항이 걸리지만 자석은 여전히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이 잠긴 상태에서는 바퀴도 회전할 수 있고 클러치를 통해 동일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둘 다 회전할 수 있을 때는 페달이 뒷바퀴를 쉽게 돌릴 수 있고 제동력이 바퀴를 거의 즉시 멈추게 합니다. 이제 이걸 테스트해보고 정말로 자석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좋아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어를 정말 낮게 넣은 느낌이에요.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오, 저항이 정말 느껴지네요. 자석을 통해서요. 돌아서세요. 이제 언덕입니다. 조금 힘들어요. 아직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은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좀 더 빨리 페달을 밟아보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효과 있네요. 체인 장력을 좀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자석에 붙었다가 스프로킷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조여볼게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페달을 더 빨리 밟을수록 더 많은 토크가 나와야 해요. 이전 테스트 결과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구리판의 속도에 맞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페달을 멈추면 저항이 확실히 느껴져요. 정말 이상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뒷바퀴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마치 바퀴가 헛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뒷바퀴와 함께 일정한 페달 속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네요. 좋아요. 이제 갑니다. 페달 고정할게요. 그래서 일반 브레이크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약간 속도를 줄여줍니다. 나쁘지 않네요. 기어비를 높이려면 앞쪽에 더 큰 스프로킷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단 기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자석과 구리 사이의 회전수 차이 때문입니다. 와전류를 만들려면 자석이 구리보다 항상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를 내려면 스프로킷 비율을 조정해 자석 회전을 높여야 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있던 45톱니 스프로킷을 제거하고 직접 68톱니 스프로킷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율이 크게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지름이 280mm로 이 자전거 프레임에서 허용되는 최대 크기입니다. 다행히도 새 체인을 구입할 때 대부분의 자전거에 필요한 것보다 약간 더 길게 나오기 때문에 추가 길이를 맞추기 위해 체인 2개를 이어붙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덕분에 평지에서 자전거를 탈 때 꽤 괜찮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기 클러치가 어떤 느낌인지는 정말 독특해서 정말 독특하기 어렵습니다. 매끄럽고 평평한 길을 달릴 때 자석이 바퀴보다 더 빨리 회전하는 한 뒷바퀴에 전달되는 토크는 내가 페달을 얼마나 빨리 밟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자석과 구리의 회전 속도 차이 때문에 고속에서는 제동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완전히 멈추는 데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조금 줄이고 싶을 때는 접촉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일반 브레이크에 비해 확실히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아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 시스템의 좋은 특징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직접 만들어서 자전거에 달아보라고 추천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언덕을 오를 때 정말 힘들거든요.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마치 모래 위를 달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페달을 한 번 돌릴 때마다 엄청난 힘이 필요하고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아요. 페달이 바퀴보다 빨리 돌아 저단 기어로 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석과 구리 사이의 분당 회전수, RPM 차이가 너무 커서 저항도 정말 큽니다. 페달을 세게 밟아도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못 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 쉬운 언덕을 오른 뒤 완전히 지쳤습니다. 제 에너지가 어디 갔나 궁금해 집에 도착해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좀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구리 원반이 약 20도 정도 올라갔는데 구리의 비열과 이 원반의 질량을 계산해보면 약 8,000줄의 에너지가 낭비된 셈입니다. 저는 이 장치가 무단 변속기처럼 작동해서 원하는 속도로 페달을 밟을 수 있고 클러치가 주행 중인 지면의 경사에 따라 토크 출력을 조절해 줄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열 에너지 낭비로 자전거 타기가 훨씬 힘들어져서 직접 체인 구동 방식에 비해 이 방식의 장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이것은 온쉐이프 덕분인데 온쉐이프는 기업용 전문가 컴퓨터 지원 설계와 제품 데이터 관리 도구입니다. 실제로 온쉐이프는 폼랩스는 폼랩스 레진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온쉐이프는 사실 솔리드웍스 창립자들이 만든 건데 그분들이 엔지니어링 팀들이 더 현대적인 제품 개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온쉐이프를 처음부터 새로 만든 거죠. 그리고 다른 7D 프로그램들과 달리 온쉐이프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고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말은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아 작업이 사라질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매달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있으며 곧 전문가용 캠, 컴퓨터 지원 제조 기능이 포함된 주요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CNC 라우터용 G코드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온쉐이프는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팀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회사가 온쉐이프를 무료로 사용해보고 싶다면 온쉐이프.pro/톰스탠턴으로 가시거나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보세요.